지금 이제 AI 반도체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해지는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이제 국내는 이렇게 비중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또 변수인데 중국에서 뭐 중국의 내부 시장을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중국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규제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자국의 이 반도체를 밀어줘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네네. 당연히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간 제품 완성 제품은 네네. 가전이라든지 성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네. 뭐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애국심만으로 살 건지 오히려 괜히 애플이나 애플 아이폰 같은 네. 이런 뭐 선진국의 완제품만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지 네. 뭐 이런 또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일단은 예전에 가전 하향이라고 중국 정책 기억나시나요? 이제 못 사는 이렇게 이제 동부 쪽에 잘 사니까 서부 쪽에 이제 이렇게 가난한 농촌 마을들에 이제 TV나 가전 같은 거 사면 보조금을 주는 거죠. 똑같이 자국 칩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중국 완제품 업체한테 할당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쿼터제를. 그러면 뭐 하이얼 같은 경우는 니네는 20%는 자국산 칩을 써서 만들어. 그거는 의무예요. 의무로. 네. 그러면 이제 공급단에서 그건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뭐 모르고 사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물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책에서 주신 메시지도 일단 반도체를 포함한 사실 많은 한국의 시크릿 업종들은 거꾸로 저 PER 뭐 가치 투자랑 다르게 거꾸로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그 PER에 사서 이제 저 PER에 판다라는 기본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PER만 놓고 보자면 요즘 밸류에이션이 워낙 네네. 다들 주식이 쌓여 있어가지고 네네. 좀 감안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보통 이제 투자 사이클에 참고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네, 일단 이제 요 아이디어는 일단 바닥 잡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게 맞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앞바닥을 말씀드렸는데 뒷바닥은 올 하반기에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뒷바닥은 결국 재고 소진이에요. 재고가 소진되면 주문량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뒷바닥을 잡으면 여기부터 진짜 제대로 된 상승 사이클인데 그럼 그 상승 사이클에서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주들이 그때 되면 EPS가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시점 되면. 그런데도 사야 돼요. 눈 감고 사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장비주들이 처음에는 제일 많이 세게 올라요. 일단은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막 수주가 나오면 실적이 좋아지고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팔고 그 다음에는 부품이나 소재단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이클의 끝 무렵쯤에 가면 소재나 부품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라인이 깔리고 나면 장비가 깔리고 나면 얘들이 이제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인프라 장비들. 예. 뭐 이제 클린룸 팹에 들어가는 뭐 CCSS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장비들 뭐 그 스크러버 이런 쪽에서 이제 먼저 인프라 장비들이 수주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가 나오고 그 다음 후공정 장비가 발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이런 쪽 소모품 이런 쪽에 이제 주문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사이클을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놓치지 않으시면 예. 네,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소부장만 볼 게 아니라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반도체가 좀 글로벌한 좀 불황이라면 바닥이라면 좀 저점잡기 차원에서 아예 이런 해외 기업에 대한 해외 네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도 거론해 볼 만한데 대표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주식 국내와 해외를 좀 섞어서 하신다고 네네.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실제로 반도체 이런 장비주나 소부장주에 대해서도 같은 전략을 좀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뭐 그 ASML 같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장비주는 지금 뭐 ASML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업황이 불황이더라도 지금 EUV 장비는 서로 줄 서서 사야 돼요. 예. 왜냐면 EUV 장비 한 대가 2,000억이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차세대 하이 NA EUV라는 장비는 대당 5,000억입니다. 예. 5,000억인데 서로 줄 서서 사려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왜 너들 한 대 날라갑니까? 네. 장비 한 대만 더 달라고. 네. 네. 회장이 가서 5,000억짜리를 우리 먼저 달라고. 그런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UV 쪽은 앞으로도 계속 아무리 투자를 줄여도 EUV 쪽을 줄이면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TSMC하고 뭔가 비벼 보려면 최대한 한 대라도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EUV 이쪽 서플라이 체인은 계속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거고요. 미국 주식을 만약에 좀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R 주식도 좋지만 뭐 그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 같은 뭐 SOXX나 예. 뭐 조금 공격적인 성향은 XOXL도 네. 세배 레버지, 예, 근데 너무 비중은 그 변동성 크니까. 예. 어쨌든 투자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바텀에서 이제 뭔가 플레이 하기에는
네, 그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쪽 비중을 조금 이제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 국내 그 업체 중에는 이제 저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 계속 근데 후공정인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그냥 그저 그런 레거시 공정의 후공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AI 반도체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해지는 이중 집적 반도체,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 우리 이번에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나왔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칩넷 구조에다가 EMIB라는 후공정 패키징으로 했거든요. 이건 정말 이제 후공정이 엄청 어려워지고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저는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뭐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이제 국내는 이렇게 비중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 DDR5 지량 관련해서 뭐 보통 그냥 메모리 반도체 잘 나가니까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 더 사면 되나 뭐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좀 유망한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지금 장비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장비는 아직 뭔가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장비주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보는 어떤 그 핵심 수혜주는 아비코 전자 같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가 이제 DDR5에 들어가는 수동 소자를 하죠. 네, 그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이제 제품이 DDR4에 없던 게 이제 DDR5부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수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세대 SSD, PCI Express 5.0 이걸 이제 그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를 하는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두 개가 가장 좀 시총도 작고 표하니까 좀 수급이 좀 많이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두 종목들이 표하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 뭐 장비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뭔가 이제 DDR5에 뭐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본다 그러면 소켓 업체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TSE나 ISC 같은 업체들도 괜찮고, 거기 이제 PCB, HDI 그 어떤 모듈 기판하는 TLB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심텍 같은 PCB 업체들도 네,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최근 방송에서 자율차랑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전력 반도체도 되게 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력 반도체 시장을 특별히 좀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좀 지금 뭔가 좀 투자들이 좀 볼만한 업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원래 그 PMIC라는 칩이 그렇게 고성능 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8인치 웨이퍼에서 뭐 만들던 레거시화된 칩이었는데, 기존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노트북 PC 이런 데 쓰는 칩이었죠. 그 실리콘 웨이퍼 가지고 만드는 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중요해졌냐면 에너지 전환하고 직결돼 있어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우리 막 배터리가 무슨 60kWh, 막 90kWh 이러면 굉장한 대전류예요. 이거 굉장한 대전류고, 그리고 전압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로 만든 반도체는 이 가혹한 환경을 못 견뎌요. 그래서 쉽게 뭐 이렇게 불이 터져버리죠. 그리고 온도가 175도가 되면 실리콘 칩은 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중요한 또 수요차 중에 하나가 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쪽에 ESS라는 게 붙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뭐 직류나 교류 쪽으로 뭔가 전환해줘야 되는데, 그걸 실리콘 반도체 가지고 PMIC로 하니까 이게 사막 같은 데는 막 이게 뜨거울 때는 200도, 300도까지 갑니다. 네, 그 뜨겁잖아요. 금속 물질이니까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견딜 수 있는 고전압이나 대전류에서 견딜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SiC,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질화관륨, 뭐 겐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이제 중요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반도체지만 어떻게 보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 PMIC를 이제 인버터, 컨버터 쪽에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그 화물 반도체로 썼더니 부피가 최적이 3분의 1, 5분의 1 수준까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 뭐 테슬라가 또 이제 이런 전력 반도체 또 선도적으로 많이 좀 도입해서 좀 혁신을 이루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책을 보다 보면 테슬라를 좀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요즘 테슬라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심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테슬라 그래도 뭔가 좀 믿고 버틸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테슬라는 그동안에는 뭔가 사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민망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지금 쌉니다. PR이 20배까지 내려왔고요. 저는 만약에 뭐, 지금 투자를 검토한다 그러면 테슬라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회사는, 과거 모바일 혁명 때 애플 같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OS였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때는 이제 iOS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OS들이 난립했었죠, 처음에는.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iOS하고 구글 안드로이드 OS로 어떻게 재편이 됐고, 그리고 여기 이제 AP라는 칩, 두뇌 칩이 처음에는 엔비디아 테그라라는 것도 있었고, 예. TI라는 업체는 또 오맵이라는 것도 했었고, 네. 그리고 막 여러 업체들이 AP 만들다 결국 다 정리되고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애플 A 바이오닉 칩 시리즈, 그리고 지금 엑시노스는 이제 숨만 붙어 있죠. 네. 네, 꼴딱꼴딱 이제 숨만 붙어 있고, 미디어텍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결국은 자동차도 이렇게 컴퓨터화로 된다 그러면 전기차에서도 테슬라의 기술적인 경쟁력은 BMS라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데, 결국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이 OS, AP, 하드웨어 시스템에 이르는 이 수직 계열화를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애플 같은 회사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테슬라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애플이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예. 자동차 쪽에. 근데 아직 이거는 가능성인 거고,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구글 안드로이드처럼 연합군형 성격을 가져야 되죠. OS는 누가 제공해주고,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같은 업체가 주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하드웨어 시스템 직접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 이게 모바일 시장 보면 애플의 최적화를 못 따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계속 간다 그러면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슈퍼컴퓨터에 쌓이고, 이게 계속해서 좋은 알고리즘 조합을 만들어서 OTA를 통해서 어떤 테슬라 제품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해서 이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 구조를 누가 이거를 당장 넘을 수 있을까? 이 빅데이터를 또 어떻게 끌어오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테슬라는 굉장히 유망한 회사다. 거의 스마트폰 초창기의 애플 같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위터 인수 이후에 뭔가 네네. 자원 때문에 불안한 거 같긴 한데요. CEO 예. 리스크가 큰데요. 일단 이제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CEO하고 스티브 잡스라는 CEO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후반기를 기억하죠. 예. 네, 이제 터틀넥 입고 나와서 It's iPhone 이때만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젊을 때는 스티브 잡스도 정말 개망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선을 수행하기 때문에 채식만 하기 때문에 안 씻어도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맨발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직원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멸감을 주고 막 너 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열받는다고 화장실 변기에다 발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영입한 존 스컬리한테 쫓겨났죠. 네. 초기 애플 이제 네, 맞습니다. 수익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나중에 픽사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네, 픽사 창업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이 성숙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인파워먼트를 하면서 그 팀쿡이라는 그 지금 CEO를 삼고초려해서 데려왔고, 예. 네. 컴팩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조너선 아이브라는 디자인의 건물을 또 키워냈죠. 일론 머스크가 딱 그때 초창기 때 스티브 잡스 같은 불안정성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켜봐야죠.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좀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러면 일론 머스크 말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네요. 그죠? 오히려 캐시우드가 떨어오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서 뭔가 인파워먼트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애플을 못 넘는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어떤 자기의 껍질을 깨고 한 단계 레벨업하는 CEO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제 애플을 넘어서는 회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플의 경로를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려면 머스크는 일단 잠깐 CEO에서 쫓겨난 다음에 테슬라가 휘청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아픈 만큼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애플카. 야, 이것도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애플카 협업 누가 하냐, 뭐 현대차가 만들 수 있다, 아니다, LG전자가 뭐 전장부품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는데, 결국 애플카 연기가 되면서 좀 가시권에서 멀어진 좀 재료 중에 하나인데, 애플카 재료 이거 나중에 언제든지 또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관련해서도 부품주까지도 좀 수혜가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유인데, 어떻게 좀 밸류체인을 좀 미리 좀 그려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애플이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원시킨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일단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온 뉴스인데, 뭐 블룸버그 워낙 또 공신력이 있는 언론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믿는 거고, 일단 아마 테슬라하고 비슷한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은 그 iOS라는 OS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칩 설계 쪽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차들은 대부분 MCU로 해서 분산형으로 다 해서, 그죠? 막 수백 개의 MCU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DCU라고 해서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고성능 AP를 한 3-4개를 써서 이거를 다 중앙 통제식으로 예. 제어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OS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애플도 테슬라처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 뭐 반도체 쪽에서는 아마 TSMC가 큰 역할을 할 건데 여기 DCU라는 부분, 여기 모듈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LG 이노텍이나 뭐 LG 계열사에서 좀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완제품 쪽은 또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바퀴하고 유리 빼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뭐 BMW 뭐 OEM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쪽으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또 AI 칩이죠. 네. AI 칩이 되려면 AI 칩에 또 중요한 후공정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회사는 또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또 이제 그런 쪽으로 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엔드 유저 매출 비중으로 하면 거의 40% 가까이가 네,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장비를 많이 납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인지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또 센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쪽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LG 이노텍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그런 쪽으로 납품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검사하는 장비는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뭐 액추에이터를 하는 자화전자나 그리고 이제 또 검사 장비를 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사실 반도체 공정이란 게 되게 뭐 많거든요. 삼성이 정리해준 이제 공정만 8개나 되는데 네네. 이 사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뭐 다 다뤄주실 수는 없고 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좀 방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투자자분들이 좀 유망 종목 사실 네네. 탑10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만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좀 뭐 네네. 이 반도체 유망 종목을 찝을 수 있는 대표님의 뭔가 본인의 투자 접근법 네네.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불황에서 실력이 드러나려면요. 결국 그 회사가 고객사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회사면 내가 하는 아이템이 여러 회사가 붙어서 서로 경쟁해서 더 싸게 납품해야 되는 거면 자기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대부분 그래요. 국내 회사들은. 그런데 아주 일부의 회사들은 자기네들 원가 상승하는 부분을 다 고객사한테 전가시키는. 네, 그러면 일단은 업황이 안 좋아도 이익률이 유지되는 회사들이 좀 유망하죠.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중국 특수를 누리고 있는 넥스틴이라는 회사들, 뭐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유망한 거죠. 네. 물론 이제 그게 유지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예. 말씀하신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 회사들이 정말 진짜 경쟁력으로 기반으로 경쟁사에게 가격을 잘 전가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잘 보시는 이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 양박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